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오늘 이제 2021년 1월 강의를 시작하는 날인데,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좀 유념하셔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모두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좋은 점수로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시기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재도전을 하시는 분이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걸 꼭 유념을 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에 공부를 하시고 내년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2022학년도에 이제 교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학년도 대비 고득점 네, 합격 전략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시험을 보셨거나 뭐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뒷부분의 내용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지 크게 훑어보고, 그래서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과목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시기별로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방법, 스터디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고득점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필수적인 요건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임용시험이 어떤 제도인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면 이거부터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겠죠.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건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조금씩 약간씩 뭐 특히나 2차 같은 경우 경기, 올해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은 나중에 원서 쓸 때 정하시긴 하겠지만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뭐 대표적으로 서울이라던가 경기라던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그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공고문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나중 일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원서를 쓰고 이런 시험장이 있고 시험장은 이렇게 안내가 되고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아주 상세한, 아주 정확한, 공고문이 가장 정확한 거니까요.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셔서 꼭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내가 이런 시험을 보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좀 찾으시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1차 시험에서는 뭘 하고 2차 시험에서는 뭘 하는지 그걸 보시겠습니다.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론에 대해서 잘 숙지하신 것을 이제 쓰면서 시험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들어가는 그 과목으로 크게 보시면은 특수교육학이 있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 교직 논술을 보시게 되고 유초 같은 경우 교육학은 중등에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공부하셔야 되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이제 교육과정이랑 그리고 특수교육학이 있고, 특수교육학은 정말 넓게 깊게 여러분들이, 깊다는 것은 이제 뭐 지나치게 깊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시험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고 거의 대부분 공통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사교 교육과정을 다 포함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뭐 유특이면 유특에 맞는 범위, 초특이면 초특에 맞는 범위, 중특이면 중특에 맞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추어서 교육과정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교직논술은 이제 교직논술이랑 교육학 논술은 1차에서도 이제 20점씩 배점이 되어서 논술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죠? 논술의 글을
논술 형식의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이라고 하여서 어떤 학교 상황이라던가 수업 상황이라던가 뭐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라던가 뭐 판단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고 그에 대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 논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중요한 특수교육학의 영역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뭐 특수교육 공학 같은 것들도 보편자가 수학에 이런 것들이 연관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장애 영역에서도 되게 기본적인 전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또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내가 논술이라는 형태의 글을 1시간 동안 완성된 글을 써야 된다. 그게 포함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어떤 답의 형태라던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전략도 다르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겠죠. 논술 쓰신다는 거. 그 다음 교육학 논술, 중등이신 분들은 교육학 논술, 교육학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특수교육학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교육학 강의를 따로 뭐 들으신다던가 공부를 따로 하시다던가 하셔서 교육학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교육학은 이제 교육학 지식을 포함해서 논술을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차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이제 보통은 그 1.5배수이고요. 강원도는 2배수를 뽑죠. 그래서 아무튼 1차에서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2차에 대한 변별을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실제로 2차에서 변별이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개별적인 어떤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큰 요즘의 어떤 뭐 경향이랄까요? 그런 것은 2차에서 굉장히 변별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끝까지 안정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점수를 잘 받고 해도 누구나 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차에서 조금 실수를 한다는 것을 감안하고도 그래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려면 1차에서 정말 고득점을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어느 정도 고득점, 그래서 고득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고득점은 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컷에서 뭐 7, 8점 이상 높으면 그래도 안정적이다,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컷에서 뭐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컷에서 10점 이상 높으신데 아마 2차에서도 좀 중요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지 못하셨을 수 있겠죠. 실수하셨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을 본 적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컷에서 고득점, 그죠?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다 잘 보신 건데 그래도 정말 고득점 했다라고 하려면 매년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점 이상 좀 간격을 두셔야 그래도 고득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훨씬 높은 점수를 일부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차에서 잘 고득점을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2차에서 조금 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컷 주변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시고 컷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해서 절대 뭐 예단하거나 실망하시거나 물론 아쉬운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2차에 올인하셔야 돼요. 이것도 매년 제가 보는 그런 상황 사례들인데요. 컷에서 뭐 0.33점 높으시면서 정말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컷에서 뭐 1, 2점 높은 경우에도 많이 합격을 하십니다. 그만큼 2차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되게 많고 흔한 경우는 물론 아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제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무조건 목표는 1차에서 그냥 1차 합격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목표로 두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1차에서 어쨌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확보를 해두자.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1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1차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가 뭐 컷에서 얼마가 높든 상관없이 무조건 2차에서 또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2차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차에서는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집단 토의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집단 토의는 경기에만 해당이 되는 시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2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이제 1차 원서 쓰시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2차 공고문을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의나 이런 것들도 생략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코로나가 굉장히 여러 생활 곳곳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도 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걸 잘 풀어서 깔끔하게 답을 쓰면서 내 능력을 잘 보여줘야 되는 시험의 어떤 형태고 2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로, 행동으로 구술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는 2차대로 또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네, 생각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4학년이신 분들 계시죠? 이제 4학년이신 분들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교생 실습하시잖아요. 교생 실습하실 때 뭔가 막 최대한 열심히 하고 수업 실현도 많이 해보고 지도안 작성도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2차 할 때 되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생하실 때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뭐 조언을 구하신다던가 조금 이제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네,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도를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점을 조금 볼게요. 배점이랑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여기는 초등, 중등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셨죠? 교직 논술이 20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가 100점이거든요. 100점 중에서 교직 논술이 20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으로 공부하는 게 80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전공으로 공부하는 그 시험은 A, B로 나뉘어집니다.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해서 따로 2교시, 3교시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교직 논술 1교시에 보시고 교육과정 A를 2교시에 보시고 이제 교육과정 B를 3교시에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직 논술은 한 문항으로 나오고요. 그 한 문제가 20점이에요. 그 안에 이제 내용 요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몇 점, 이 내용 몇 점 그걸 다 갖춰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0점이고 60분 동안 글 하나를 쓰시는 거고 유치원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A, B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80점이고 16문항 내외가 되는데 이건 이제 A에서 8문항, B에서 8문항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정말 딱 8문제가 아니라 큰 번호로 8개가 있고 그 큰 번호 뭐 예를 들어서 1번 안에 소문항 3,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는 16문항 정도가 총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합쳐서 140분 정도가 140분이 주어지는 거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험은 서답형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렇게 객관식 선택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답이 주어져 있을 때 고르는 그 선택형의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안에 형태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용어를 써라.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써라. 이렇게 딱 어떤 말을 쓰라는 용어를 쓰라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입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한 2-3문장 정도, 한 문장 또는 2-3문장 정도로 간단한 문장으로 서술해서 답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게 서술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게 논술형이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교직 논술은 논술형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목 안에서 이제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 공부하신 것 전공 문제 답 쓰실 때는 기입형 아니면 서술형의 문제로 쓰시는 건데 이 서술형을 쓰시는 게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되게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은 한두 문장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다 갖추어서 깔끔하게 장황하지 않게 명확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키워드, 답안이 요구하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문장 구사라던가 문장 구사 능력이라던가 사실은 좀 이해력이 좋으시거나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형태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는 뭘 잘하는지, 내가 이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이제 보셔야 되겠고,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되겠고, 계획을 하실 때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나는 예를 들어서 문장을, 요즘 우리가 글을 막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구사하고 이러는 게 되게 뭐 어색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또는 생각보다 제가 첨삭을 늘 하면서 맞춤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 여러분들 교사를 하실 분들인데 최소한 그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초등에 대한 시험 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중등은 이제 요거는 이 부분, 현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현행이라는 거는 올해 시험 있죠.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적용된 게 이제 여기 올해 시험부터 이 제도가, 이 100점이 적용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이 좀 달랐어요. 그 문항 수랑 이런 게 조금 달랐어요. 그게 좀 올해부터 바뀌었었거든요. 2021학년도부터 20학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 둘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보실 때 예전 문제들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크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학은 논술형이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전공 A, 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1교시에 보시고, 전공 A 2교시에 보시고, 전공 B 3교시에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배점이랑 문항수가 바뀌면서 크게 좀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이전에 적용되던 2019학년도까지 적용되던 것은 논술형이, 전공의 논술형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전공 문제인데 논술형이 있었어요. 10점짜리가. 그런데 그게 현행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 제도에는 그 논술형이 없어요. 전공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연습하실 때 논술에 대한 거는 교육학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논술을 쓰는 그런 답 쓰는 연습을 할 때 논술에 대한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은 교육학을 가지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논술 문제가 있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둘 다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전공 A, B에는 기입형이랑 서술형만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은 말씀드리는 똑같습니다. 용어 쓰고 정확한 용어 쓰고 이런 것들이고요. 서술형은 중등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더 중요해요. 서술형의 경우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초등이랑 중등이랑 문제 형태가 다르거든요. 문제 어떤 뭐 이런 그 100점이나 이런 것도 아예 다르고 문제지 모양도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중등의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을 주고 아예 작성 조건을 줘서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 상황을 주고 그에 맞는 작성 조건에 맞추어서 완전히 그걸 정확히 반영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초등의 서술 문제보다 서술할 게 조금 더 많은 서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잘 답안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뭐 4문항, 8문항 이렇게 문항별로 배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등은 이제 교육학이랑 전공 AB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 이해되시겠죠? 이런 제도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몇 가지의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교직 논술. 교직 논술 뭐 또는 이제 교육학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보실 거지만, 교육학 공부하셔야 되는 중등이신 분들도 그냥 이 방법은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글을 써보셔야 되는 건데, 제일 좋은 자료는 뭐냐면 여러분 기출 문제거든요. 특히나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막 시중에 어떤 문제가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기출 문제 원문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교직 논술 문제만 따로 모아서 묶어서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직접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이 뭔가요, 여러분? 논술은 어떻게 서술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뭐냐? 논리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했을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것이다. 라고 하고 논리적인 서술이 있어야 된다. 서술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서술,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글 전체를 쓰시면서 내가 제시하고 내가 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쓰고 거기에다가 적절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글을 봤을 때 그래서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전공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봤을 때 납득이 될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교직논술이든 전공 교육학 논술이든 논술이라는 건 글의 체계가 되게 중요해요. 체계. 그래서 체계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글의 체계 있죠. 그걸 좀 지키셔서 이제 딱 구분이 되게 누가 봐도 깔끔하게 이 부분은 서론이고 글을 소개하고 있고 본론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걸 논하고 있고 마무리로 결론을 하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보이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깊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직논술은 넓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 평소에 좀 알아두던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고 논리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지식과 견해를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특수교육의 배경 지식이 되는 게 바로 교육학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실 때 교직 과목 들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교육 심리라던가 뭐 교육 평가, 교육 공학 등등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육사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교직논술은. 그런 교육학의 개념들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냥 한 번씩 읽어두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을 쌓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2차 보실 때 심층 면접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이슈들을 반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신 뉴스라던가 특수교육 관련 하여서 최근에 어떤 것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그냥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실 때는 뭐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국립특수교육원에 가시면 어떤 연수가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틈틈이 접해두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좀 잘 쌓아가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답을 잘 쓰는데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완성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시거나 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할 때도 피드백도 되게 너무나 당연하게 막 해주는 건데 알고 보면 조금 잘못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거나 좀 잘못된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스터디를 하시거나 할 때.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죠. 스터디를 같이 하시면서도 계속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글 쓰는 것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점인지를 파악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계속 그걸 보완해 가면서 정기적으로 완성된 글을 써보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직논술은 사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좀 개인적인 과정에 있어서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직논술은 글을 쓰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원래 좀 논리적이고 평소에 그리고 원래 좀 글을 좀 쓰실 수 있고 좀 그런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냥 좀 간단히 준비하고도 되게 잘 보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인지를 좀 판단하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특수교육학. 자, 특수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전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장애 영역별로 보시는 것에서부터 뭐 평가, 공학, 토목교육 뭐 이런 특수교육학의 이론들이 모두 다 이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기입형이나 서술형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큰 흐름을 보세요. 특수교육학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도 생기고 너무 많고 네, 깊이 보려고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냥 외워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요즘 기출문제는 그냥 어디에 있는 거 그대로 써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 부분에서 낸다는 분명히 출제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거기 뭐 어떤 내용을 달달 외워서 그거 그냥 그 문장을 전혀 그렇지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론으로 공부한 것과 이 문제가 주는 상황이 있어요. 문제 상황.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이론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지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용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용어로 써야 되니까 서술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서브를 달달 외우시다던가 그래서 뭐 거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쓴다던가 외운 걸 막 기억해서 써야 되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처음부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너무 그냥 외우자. 그냥 여기 무조건 외우면 돼.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자. 아니 그냥 외워야 돼. 외운 거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그건 절대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임용 다 시험을 다들 그렇게 이제 많이 경쟁률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내용을 다 외우고 계시고 다 알고 있고 문제 분명히 시험장에서 잘 쓰고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매년 있어요. 매년 많은 분들이 그런 것으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원인이 물론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냐 다 암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판단을 못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달랐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적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암기만 하셔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뭔지 내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도 눈에 보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써야겠다라는 게 판단이 정확하게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달달하고 있으면 모든 이론을 다 외우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을 써야 되는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꼭 특학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암기는 여러분 상반기에 암기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다들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막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어제 봤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난다. 다 그래요. 정말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상반기에 차근차근 그때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시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암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훨씬 쉬워져요. 정말. 아시겠죠? 그래서 특학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먼저 이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7, 8월 돼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무한 반복하면서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용을 하시게 되고 이해하고 암기한 게 있고 적용이 됐으면 이제 답안 작성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무조건 특학은 여러분 그냥 외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제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특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수능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무엇이든 이해를 하고 뭐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너무나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공부는. 아시겠죠? 그래서 특학은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이 있죠.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이제 이런 걸 학교에서 수업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이잖아요. 얘는 여러분 우리가 특학은 제가 이해를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죠. 얘는 이해가 그렇게 이해할 게 없어요. 이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구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거는 단순 암기 영역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구조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되게 막 정말 그냥 보이는 대로 요구 이런 것들은 또 효과적이지 않고 그럴 필요는 없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먼저 구조를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총론. 그러면 총론이 뭐지? 총론은 국가교육과정이고 국가에서 좀 기준이고 총론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게 큰 틀이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학교교육과정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큰 틀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은 그냥 암기예요. 교육과정은 시험을 보실 때도 그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교육과정에 있는 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교육과정에,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또 약간의 적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서 너가 외운 것 중에서 이 상황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써. 이런 식이에요. 교육과정 문제는.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총론의 그 부분의 문제, 그 부분을 여기서 쓰라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한 다음에 답을 쓰실 때 대부분의 교육과정 문제는 그냥 그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문장도 거의 그대로. 그래서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교육과정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암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원문이 다 있습니다. 원문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시면 특히 주문제 보시고 해서 교육과정은 암기. 근데 이게 너무 지치고 정말 모든 분들이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면 외우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를 끝까지 고민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필요하긴 합니다만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한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지금부터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학에 조금 초반에 좀 더 치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학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뭐 3월, 4월 그쯤부터 교육과정 시작하셔서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교육과정이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거든요. 그런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은 뭐가 가장 좋냐면 몰아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1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것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 안 하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교육과정이랑 특수교육법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3월부터 시작한다. 그럼 3월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매일 조금씩 하세요. 매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30분도 좋아요. 매일 1시간도 좋고요. 아니면은 매일 1시간 공부하면서 나머지 모든 이동 시간에 난 교육과정을 본다. 그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은 따로 길게 교육과정을 막 하지 않으시고 1년 내내 그걸 실행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게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잘 맞추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되게 최소한의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매일 반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년 내내.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외우실 수 있어요. 암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보셨고요. 이번에는 문제 유형별로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시험제도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린 것이라서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입형이랑 서술형이랑 논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논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 논술이랑 교육학 논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써보시고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좀 문장이 여러분 그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비문이 있으시면 안 돼요. 비문이라 함은 뭐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장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그게 다 문법이죠.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에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쓰시게 되면은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절대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고쳐가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키워드를 포함해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논리적인 글을 쓴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기입형이랑 서술형이 있잖아요. 기입형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딱 어떤 용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용어를 틀리게 써버리게 되면 그냥 틀려요. 물론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특수교육학은 많은 경우가 이제 번역한 내용들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 용어를 영어로 된 하나의 그냥 원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 강도, 올해도 시험이 나왔던 건데 그걸 지원 강도라고 하는 책도 있고 지원 정도라고 하는 책도 그런 경우는 똑같은 용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다른 용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아예 틀려요. 아예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용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치자면 그냥 보통의 난이도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기입형은. 그럼에도 기입형에서도 생각보다 감점이 많이 되시는 게 용어를 정확하게 그냥 실수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서술형은요, 여러분. 서술형은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도 개인차가 있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우선 이론을 다 이해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의 요구를 파악해야 되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답에 적용할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판단을 하고 문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냐면 뭐 A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려하여 또는 관련지어 써라. 그러면 A 학생은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포함해서 그 문제가 키워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서에서만 달달 외우는 그런 키워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답안에 필요한 키워드. 그걸 포함해서 문장으로 써야 되고 여러분들 문장은 뭐 무조건 내가 아는 거 다 많이 쓰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들어가면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을 잘 이제 하려면 문장 구사 능력, 이것도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장 구사 능력, 맞춤법 당연하고요. 글의 기본적인 형식에 대한 이해, 맞춤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답안의 질이 진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공부했고 다 알고 있고 한데 내가 그걸 문장으로 쓸 때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버리거나 너무 장황하게 쓰거나 설명이 문장으로 안 되거나 그러면 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갖추어 가면서 뭘 연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 외우고 하는데 답이 잘 안 써져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절대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다들 진짜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시험을 볼 거고 잘해야 되니까 내가 뭘 보완해야 될까? 가 되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런 유형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정리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이론 공부하실 때는 그냥 생각만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출문제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 학습 전략 간단하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기별로는 이제 보통은 그냥 여기부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1년의 과정을 보시면 다 뭐 어떤 과목이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그냥 큰 흐름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기출문제도 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출문제부터 보시면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공부하시면서 그냥 기출문제부터 보시면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큰 틀 안에서 큰 맥락 안에서 세부적인 걸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잘 되는데 기출문제를 막 보고 이론을 보면 기출에 나왔던 것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면 특히나 그냥 기출은 일단 접어두고 이론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보다 보면 내가 이론 공부하면서 조금 기출에서 이 부분이 조금 나왔으니까 기본 이론에서 조금 좀 간단하게 했으면 이 부분은 좀 심화해서 하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여기는 그냥 반복을 위한 과정이고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할 수 있을까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제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시려고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 이론을 적용하면서 보는 기출 분석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잘 해두셔야
그다음 반복도 잘 될 수가 있겠죠. 연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할 때 내가 이걸 맞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했는데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계속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공부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냥 그때는 처음 하시면 이게 막 좀 너무 처음 보시는 거고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다 공부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시면서 여름이 되면 문제풀이도 해보고 답안 작성 훈련도 하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면 실전 경험해보시면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내가 부족한 걸 찾아서 이론도 반복하고 기출 분석은 끝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1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시기별로 할 때 보통은 이제 뭐 1, 2월에는 이론을 해라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하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할지, 그리고 내가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걸 나는 뭐 10주 동안 다 완성을 할지 또는 석 달이 걸릴지, 이건 전부 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시기별 학습 계획을 할 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기에는 무조건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뭐 말씀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뭐 흐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뭐 3월에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5월에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속도가 다 있습니다. 다 공부하는 속도와 방식과 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 절대적인 시간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특히나 이론을 한번 보시고 기출을 보실 때에는 절대 막 급하게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급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 이론 과정 10주 하는 동안 난 서브를 완성하기로 했어. 근데 서브를 10주 동안 완성하시는 건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되게 어려워. 너무 많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4월까지 서브를 완성할지 5월까지 서브를 완성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 가시면서 자신의 속도를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내가 차근차근 꼼꼼하게 보는 그것에 기준을 두고 속도를 좀 보시고 그것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벌써 막 기출 시작하고 교육과정 외우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무작정 따라가지 말 것. 그래서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오래 봐도 돼? 그 오래 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뭐 행동수정에 대해서 뭘 하나를 볼 때 오래 본다는 건 어쨌든 그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부가 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래 걸린다거나 뭐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말고 그 모든 시간이 내가 공부가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실이고. 그래서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한 번을 봐도 제대로,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봐야지 그냥 빨리 내가 오늘 이거 끝내기로 했으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야지. 그럼 나중에 보면 또 새로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보시라는 건 전혀 아닌 거 아시겠죠? 열심히 보시되 이제 너무 쫓겨서 보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별로도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출 분석을 언제 시작하느냐가 이제 뭐 그건 이제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뭐 3월에 시작하시든 4월에 시작하시든 뭐 언제 시작하시든 그 시작을 한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시험 칠 때까지 기출은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전 기간 동안 기출 분석을 시작해서 전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기출은 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 기출은 그냥 한 번 보고 풀어보고 끝,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을 반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꾸준히 활용하셔야 돼요. 전 기간 동안. 기출이 정말 중요하고요. 기출에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초수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을 먼저 보시고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기별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기별로 무엇을 해라 이거보다는 이 흐름에 맞추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시기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하는지는 개개인에게 맞추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목별로, 유형별로, 시기별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지금은
자료 정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특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 같은 경우 또는 법 같은 경우는 원문 뽑아서 빈칸 뚫어서 외우시는 게 그냥 최고예요. 그냥 구조만 파악하시고요. 빈칸 뚫어서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원문 그대로 외우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료 정리라는 건 특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학은 너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자료 정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자료 정리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정리,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시간에 막 자료 정리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자료를 정리해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내가 요약 노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내가 중요한 이 내용을 읽고 내가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들은 이거니까 이렇게 써야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추려나가고 요약하고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구나 보고 그러면서 자료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다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서브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럼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게 다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공부하는 방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 방식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 점점 자료는 압축해 나가셔야 돼요. 압축해 나가셔서 하반기에 시험 직전에는 정말 이것만 보자, 이 부분만 보자 라는 게 딱 정리가 되게끔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자료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공부가 안 되거든요. 내가 정리한 자료, 내가 장기간 동안 계속 익숙하게 보던 자료가 끝에 마지막에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나는 정말 핵심을 추려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중요할까, 내가 뭐가 어떻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될까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책들을 보시고 책이 있으면, 이론서가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여러 이제 영역별 강론서가 있는데, 수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강론서를 다 모아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요약 노트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론서가 있으면 이 책 하나에 내가 공부하면서 모으는 모든 자료를 여기에다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 책을 보는 거예요. 단권화를 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단권화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론 정리를 하실 때.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될까? 서브노트라는 건 이제 서브노트는 다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손으로 쓰시는 거. 여전히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손으로 다 쓰면서 서브노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나는 막 글씨도 예쁘지가 않고 막 정리하고 이러는 거 너무 뭐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죠. 타이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손으로 써서 나중에 여러분 진짜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나중에 막 9월, 10월에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고 막 진통제 맞으시고 너무 여기가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막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부담이 되실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게 공부가 잘 되시면 그걸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브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쓰신다는 거는 얘가 계속 보면서 중요한 것들만 이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만 추려서 그래도 쓰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 타이핑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 그냥 무슨 옮겨서 다 타이핑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서브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해서 중요한 것만,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만 해서 서브 노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책을 다 옮겨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내가 정말 꼭 봐야 되는 것만 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정말 책을 거의 옮겨서 형식만 바꿔서 타이핑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서브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지양하셔야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서 한다면, 타이핑을 해서 하면 좋은 점은 이제 타이핑을 했으니까 서브 했을 때 적어서 하면은 만약에 틀리면 뭐 또 막 수정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핑은 지우고 다시 교정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 수정하고 추가하고 뭐 이러기가 좋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아무튼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서브노트는 그런 거고, 단권화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맥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뭐 여러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 어떤 경우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교재에다가 정말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있는데 그래도 일부 책에 뭐 어떤 표현 하나가 내가 보기엔 이 표현이 조금 나에게 도움이 돼. 이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런 것들 여기다 다 써두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출 문제 보시면서 기출하다가 이제 기출 보시다가 요런 문구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해두시는 거죠. 포스트잇도 붙이시고 기출문제도 붙이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책의 모든 자료를 다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마지막에 막 다 보실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뭐 색깔별로 하시기도 하고 뭐 펜을 다르게 하신다던가 스티커를 붙이신다던가 하셔서 이제 꼭 봐야 될 부분들을 표시하고 기출을 표시하고 하시면서 어쨌든 단권하라 함은 그냥 이 어떤 책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게 그냥 나의 그냥 어떤 사전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공부가 되게끔 그렇게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브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면 서브를 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서브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나중에 합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단권화 하시는 분, 서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결정하셔서 그걸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기본 이론 하실 때부터 그냥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하고 퀴즈 푸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정리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러면서 복습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꼭 결정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터디.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스터디를 많이들 하십니다. 진짜 많이 하세요. 스터디를 마치 뭐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고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선 저는 스터디는 수단이 되어야 해요. 스터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혼자 하기 조금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혼자 하려니까 자꾸 미루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싶다면 뭔가 막 다들 이런 스터디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시간만 버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은 막 스터디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스터디 하느라 본인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진짜 많은데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안 되고 스터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단이 되어야 해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무슨 소스처럼 팁처럼 약간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작은 수단이 되어야지 스터디가 너무 이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1차 공부를 하는 내내 스터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고득점 하시는 분도 진짜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장독립적이냐, 장의존적이냐, 아니면 뭐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은 스터디를 위주로 해서도 다 또 고득점을 하시기도 하나, 스터디 하면서 안 맞고 또 여러분 또 뭐 아시겠지만 요즘 온라인으로도 스터디 많이 하시고 하니까 되게 무례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막 갑자기 연락 두절하고 뭐 안 나타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막 열받고 그러다 보면 공부에 지장 생기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그냥 빨리 정리해 버리시고 빨리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너무 아무튼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터디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가 위에 써놓긴 했는데 서브노트를 만약에 하신다면 공유를 하시거나 의논을 하시는 그런 방향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노트를 하는데 스터디를 해요. 4명이서 우리 서브노트 같이 만들자. 내가 통합교육할 테니까 너가 개별화 교육하고 너는 특수교육 평가해. 그래서 우리 모으자.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서브를 만들어야 내 공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서브를 받아서 그냥 그걸 그대로 보자?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가지고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면 각자 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아, 이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고 아, 내가 이 부분을 빠뜨렸구나. 이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하고 뭐 이렇게 조언해주고 피드백 주고받고 할 수는 있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 교육과정 암기하는 거 많이 하세요. 전화 스터디 같은 거 매일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기상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서 법이나 교육과정 외우는 거 하시기도 하고 기상 스터디도 하시고
직강을 보실 경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강으로는 어렵지만 직강으로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끝나고 수업 끝난 날 이제 그날 한 거 같이 이제 보면서 키워드 뭐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 뭐 구조, 마인드맵 그려보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기출 분석할 때 기출은 또 보다 보면은 문제 상황을 요즘 되게 다양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내용도 많고 방법도 많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옵션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나는 무슨 스터디를 할까?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는 뭘까?를 생각하셔도 하셔야 되고 그 스터디 자체가 나에게 필요할까 아닐까? 난 스터디가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하셔서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시작하게 되면 끌려가면서 시간만 버리고 아무튼 너무너무 좀 소모적으로 시간 소모적으로 그냥 되어버린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그러지 않으시도록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스터디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득점 하려면 뭐가 중요한가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말 중요한 건 이건 진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제가 매년 느끼는 거고 그냥 여러분 원래 진리는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늘 당연한 것들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득점에 대한 합격도 그냥 뭐 되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어렵고 실행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게 이 공부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특수교육과 졸업했으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지치고 시간도 돈도 나의 1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을 너무 힘들게 보내시는 그런 시간인데 너무 이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라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공부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뚜렷하셔야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시면서 버티시면서 고득점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너지게 되고 자꾸 흔들리고 슬럼프 빠지고 방황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확고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작하실 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저는 별 5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이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주도적인 학습, 나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계속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거 그게 초인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나에게 맞는 그런 학습 태도나 전략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3월까지는 특수교육학 해야지. 그리고 뭐 1월에는 이런 영역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건 계획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생각한 거고.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요즘 뭐 너무 많잖아요. 열품타?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아무튼,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더 효과적인 이런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제 융통성 있게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도 진짜, 이거도 정말 별 5개 이거도 성실한 것, 꾸준한 것, 일관적인 것. 저는 정말 보면은 이제 직강으로 1년 내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 이제 또 직접 뵙지는 못해도 꾸준히 뭔가 뭐 첨삭을 해드린다던가 뭔가 질문을 하신다던가 해서 뭔가 꾸준히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합격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득점을 합격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통점이 그냥 일관된 어떤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의 일관성이 있는 거죠.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리고 뭔가 일상도 그냥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막 어떤 날, 나 오늘 막 너무 공부 안 돼서 놀아버렸어요. 그럼 어떤가요? 바로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부가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중간중간에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빨리 돌아오셔서 내가 하루 이틀을 되게 내가 계획한 대로 규칙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되게 약간 성취감이 생기고 뿌듯함이 생기면서 그거 자체가 나한테 강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그냥 뿌듯함, 성취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장기적으로 쌓이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나 스스로에게 내공을 쌓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진짜로. 그래서
불안하지만 조금은 덜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도 조금 이제 나도 모르게 조금 차곡차곡 쌓여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무조건 성실하게만 한다고 되는 건 전혀 아니죠. 잘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관되게 단순하고 규칙적인 일상으로 1년을 보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도 꼭 짧게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막 운동을 하다니 막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는 거는 전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체력에, 그리고 나중에 하반기 되면 여러분들 체력이 저하돼서 아픈 분들 너무 많고, 체력이 몸이 힘들면 여러분 정신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력과 체력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력 길러두시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그것도 진짜 자신감에, 여러분들의 그냥 컨디션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조깅하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 공부 못하는 거 아닐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좀 움직여야 더 집중이 잘 되고 졸리지도 않고,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한번 꼭 포함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꾸준하게 뭐 스트레칭도 좋고 걷기도 좋고요. 무엇이든 공부를 좀 하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운동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고득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우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뭐 여러 공고문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합격수기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 합격수기도 참고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론서나 기출 자료 이런 것들 정보를 기본적으로 좀 이런 걸 봐야 되고 이런 정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아주 좀 똑똑한 계획, 그리고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잘 판단하시고 잘 세우셔서 모두 이제 올해 열심히 하신 결과로 예비 특수교사가 되실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시고 고득점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은 여기 뭐 카페도 있고요. 이메일이나 이제 인스타도 있으니까 이제 활용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